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이번 주는 8월 전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솔림 완화가 이번 달에도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에 이어서 그 솔림 완화를 대응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주도 업종인데 1등이 아닌 그 다음 종목들. 두 번째는 성장하는 업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 한 몇 달 동안 좀 많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올랐던 거. 이게 결국 바이오가 됐던 거고요. 세 번째는 아예 경기 민감 업종인데 매크로적인 차원이나 펀더멘탈한 차원에서 이제 정말 좋아질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부동산 비치였습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던 애.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글스에 포함한 AMD입니다. 5월 24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때 저도 많이 놀랐는데 우리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한 50%쯤 늘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를 주면 거의 지키는 회사가 평소보다 50%가 많은 매출액을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AI가 필요한가 보다. AI가 진짜 반도체를 많이 쓰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GPU 만들고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혁명적인 패밀리스 기업이니까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AMD나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AMD는 오른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 되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느낀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겠다는 인공지능형, 생성형 AI용 GPU가 10만 불 엄청나게 비싼데 아마도 이거를 쓰는 주요 미국 기업들은 굳이 AMD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성능이 훨씬 좋은 엔비디아 걸 쓰는 거고요. 물론 AMD는 자기들 성능도 좋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걸 쓰는 거고 기존의 생태계가 다 엔비디아 거로 물려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살 사람들은 AMD 걸 사지 않고 엔비디아 걸 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AMD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 6월 달에 벌써 MI300X를 발표를 했고 요거 12월 말이 되면은 양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우리가 다 맞춰줘서 엔비디아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도록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호환이 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미국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고 밸류에이션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되는 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여전히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지금 이 정도 최악보다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AMD 자기네께 더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반도체가 필요한데 AMD나 다른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건 너무 시스템도 좋고 미국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좀 품질이 처지고 미국 거랑 호환이 안 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중국에라도 팔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CEO들이 미국 정부를 찾아가서 그런 요청을 드리기도 했고 지난주에 러몬드 상무장관이 물론 이거는 전혀 이미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규제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사실 그날 그래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질 일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최악인 것보다는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만약에 AMD가 개발한 거를 정말 하반기에 양산을 하고 연말에 이게 정말 중국에 팔릴 수 있다라는 뉴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엔비디아하고 AMD 주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도 업종, AI가 상반기에 주도였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그 AI에서도 또 주도는 엔비디아가 한 거였죠. 이 엔비디아보다 수익률이 떨어졌던 AMD가 어느 정도 그 수익률 갭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이글스에 AMD를 종목으로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는 사실은 지난 한 2년 정도 계속 언더퍼폼을 2021년 이후에는 계속 나스닥을 수익률을 하회했었습니다.
절대 수익률로 보면 작년 10월 바닥 이후에 한 15% 정도 오르긴 했으면 물론 나스닥 오른 거에 비하면 정말 뭐 세 발의 피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대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 동일가중 ETF, 나스닥 동일가중 지수가 나스닥을 이길 때 바이오가 올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스닥의 빅7이 아닌 애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쏠림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글스에 나스닥 동일가중 ETF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맞다면 나스닥 동일가중 ETF가 나스닥 ETF를 이긴다면 바이오가 사이클상으로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를 아크를 빼고 지난달에 이글스에 있던 아크를 빼고 바이오를 넣은 거고요. 펀더멘탈한 면을 몇 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상희 씨,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돈을 못 버는 바이오가 어떻게 견디나요?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나스닥 바이오 CEO들이 참 똑똑하다는 게 2016년부터 회사의 순현금을 2년 동안의 잉여 현금 흐름 손실에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만 말하면 2년 동안 이 회사가 계속 손해를 봐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게 꼭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있는 걸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중소형 바이오는 무조건 어려울 거다. 한국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게. 그거와는 다르게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140개 정도의 종목들은 의외로 현금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요. EV 매출 밸류에이션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바이오 업종의 EV 매출이 2023년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떨어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이 안 나고 뭔가 펀더멘탈이 악화가 되면은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 트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1년하고 22년에 나스닥 바이오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2023년, 24년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의 매출액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EV 매출이. 물론 이 23년, 24년에 플러스가 된다는 게 이것도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추정치 어떻게 믿느냐 이러면 사실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쏠림 완화랑 연결이 되는 건데 나스닥의 실적이 뭐 중국의 부양책이든 뭐 긴축 완화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쏠림 완화가 나와서 사람들이 나스닥 실적 정말 내년에 좋을 거고 그 실적 좋은 거를 중소형주나 중대형주가 이끌 거야라고 믿으면 이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23년, 24년에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 걸려 있는 나스닥 바이오 밸류에이션이 저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거를 다 감안하면은 바이오 업종을 나스닥 바이오 업종을 지금 한번 쳐다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리츠, 경기 아예 성장 버리고 경기 민감 중에 혹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주택 건설업체하고 다르게 부동산 리츠 업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주택 건설업체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지으면 되고요. 좋으면 지으면 되고 가격도 다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그냥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 플로우라는 거죠. 그동안에 얼마를 했던지와 무관하게 지금 사이클에서만 대응하면은 피해가 적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리츠는 그동안에 깔아놓은 집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깔아놓은 게 워낙 많은 거죠. 근데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그동안에 깔아놓던 집들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중요한 게 할인율이잖아요. 이 할인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동안에 깔아놓은 자산이나 임대료에 대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리츠 업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더 이상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기준금리를 7월 달에 올렸고 앞으로 저는 안 올린다고 아직은 믿고 있는데 올린다고 해도 한 번일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올린 기준금리의 정도에 비해서 훨씬 적을 거기 때문에 주식은 델타 함수라는 걸 감안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리츠의 가치가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라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 리츠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펀더멘탈한 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뭐 임대료 안 들어온다 다 좋은데 그냥 조금 더 큰 데이터를 볼게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충 부채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2008년 리만 사태 때는 60%가 훌쩍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냐? 3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실률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훨씬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뭐 어디 건물이 망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뉴스가 들리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리만 때보다는 월등히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우리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리만 사태 때에 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뉴스와 관련된 노이즈는 있지만 이 부동산 리츠 업종의 안정성이 생각보다는 괜찮고 여기서 또 다시 금리가 지금 5.5 기준금리 뭐 7, 8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 또는 종료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얘를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 중에 그동안에 아주 잘 나간 애보다 좀 덜 나간 애 사는 컨셉은 AMD. 성장 업종 중에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컨셉은 바이오. 경기 민감주 중에서 매크로가 어느 정도 바뀌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버텨주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동산 리츠.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종목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요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